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라는 보편적 운명 앞에, 죽음의 한계 앞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신원문화사에서 출간했고 동환님이 옮긴 책입니다. 1886년에 출간된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성공한 판사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며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어느 날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평생에 걸쳐 삶과 죽음, 사랑과 고통, 선과 악이라는 문제를 이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과 주인공의 죽음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낯선 죽음 앞에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던 주인공은 그동안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여겼던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처음 부분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굉장히 큰 재판소 안에서 메빈스키 공판 휴식 시간에 판사들과 검사는 이반 에고르비치 세베크 방에 모였다. 모인 이들의 화제가 유명한 크라소프 사건으로 옮겨갔다. 표도르 바실레비치는 불기소의 이유를 논증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었고 이반 에고르비치는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표트르 이바노비치만은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그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조금 전에 배달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반 일리치 군이 죽었어요. 정말입니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아직도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막 인쇄된 신문을 내밀면서 표도르 바실레비치에게 말했다. 여기 이것을 읽어보시오.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쳐진 부골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자 항소 법원 판사 이반 일리치 고로빈이 1882년 2월 4일에 사망했으므로 심심한 애도의 정으로 친지 여러분께 삼가 알립니다. 고별식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 고로비나. 이반 일리치는 지금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의 동료이며 그들 모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벌써 여러 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고 불치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 알렉세이프가 그 자리에 임명될 것이고 알렉세이프 후임자로는 미니코프나 쇠타베리가 임명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거의 확실시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부고는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이 그들 자신과 친지들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슈타베리나
비니코프의 차지가 되겠군. 표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생각했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내 자리로 정해져 있었어. 그 자리로 승진만 되면 개인 집무실에다 임금이 800루블 인상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처남을 카루가로부터 전임하게 해야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그대로만 되면 아내도 무척 좋아할 거야. 나도 이제는 처갓집 식구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원망도 듣지 않아도 되고, 나도 그 친구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은 짐작했어.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참 안 됐군. 도대체 무슨 병이었어요? 여러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마다 진단 결과가 달라서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처음 병문안을 갔을 때만 해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줄곧 병문을 가지 못했어. 가봐야겠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건 그렇고 재산은 있대요. 부인이 저축해 놓은 것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얼마 안 되나 보더군. 문상은 가야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멀어서. 자네 집에서 가려면 멀다는 말이군. 하긴 자네 집에서는 어디나 다 멀잖아. 이 친구는 내가 강 건너에 살고 있는 것이 도무지 못마땅한가 보군. 세베크 쪽으로 미소를 던지면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그런 다음 일동은 시내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나누고 법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자리 변동에 대한 생각 이외에 절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여서 참 다행이야 라는 안도감만을 느꼈다. 그러나 결국 죽고 말았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처럼 거뜬하게 살아있으니 고맙지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친한 친구들은 동시에 예의상 귀찮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문상을 가야 하며 미망인을 위문하러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반 일리치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와 표트르 이바노비치 두 사람이었다.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법률학교 동창이며 이반 일리치에게 여러 가지 신세진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처남을 이곳으로 정근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곧바로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마차를 몰았다. 이반 일리치 집 현관 앞에는 고급 마차 한 대와 역마차 두 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응접실 외투거리 옆 벽에는 분칠해 놓은 금모래 장식술이 달린 무늬 없는 비단관 덮개가 세워져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의 두 여인이 외투를 벗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안면이 있는 이반 일리치의 누이 동생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처음 보는 부인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동료인 슈바르츠가 2층에서 내려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를 보자 잠깐 걸음을 멈추고 계단에 서서 눈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반 일리치는 어리석었어. 그에 비하면 자네와 나는 달라. 우리는 어리석지 않아. 영국식으로 구렛나루를 길러서 잘 가꾼 슈바르츠의 얼굴과 연미복을 입은 그의 호리호리한 몸매는 여전히 우아했고 세련되고 장중했다. 슈바르츠의 이런 장중한 풍모는 평소 때처럼 그의 떠벌리는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런 장소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주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두 여인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비껴섰다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슈바르츠는 내려오지 않은 채 위에 가만히 서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의 뜻을 즉시 알아챘다. 오늘 밤에 트럼프 놀이를 할 장소를 의논하려는 것이었다. 두 여인들은 계단을 지나 미망인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슈바르츠는 진지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눈과 눈썹을 장난치듯 움직이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오른쪽에 있는 빈소를 가리켰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별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성어를 긋고 절을 하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리까지 숙여 절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중용을 취하기로 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성어를 긋고 약간 고개를 숙여 절하는 흉내만 냈다. 그러면서 그는 손과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조카인 듯한 젊은 두 청년 중 한 사람은 중학생으로 보였고 성호를 긋고는 방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곁에는 한 노파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고 유별나게 눈썹이 올라간 부인이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프로코트를 입은 건장하고 활발한 부제가 어떤 반대라도 물리치겠다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고 있었다. 식당 지게인 게라심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표트르 이바노비치 앞을 지나가면서 마룻바닥에 무엇인가를 뿌렸다. 그것을 본 순간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썩어가는 시체의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이반 일리치에게 문병을 왔을 때 서재에서 이 식당 지기를 보았다. 그때 게라심은 간호사 일을 맡고 있었으며 이반 일리치는 유난히 그를 좋아하는 듯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줄곧 성호를 그으면서 관과 부제와 한쪽 구석에 있는 탁자 위에 안치된 성상과 그것들의 중간쯤 되는 방향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이는 절을 계속했다. 그러나 성호를 긋는 손동작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손동작을 멈추고 고인을 바라보았다. 영원히 굳어버린 목을 베개에 눕히고 움푹 파인 관자놀이와 대머리가 된 밀 같은 이마, 윗입술이 덮일 듯한 뾰족한 코를 가진 이반 일리치의 시체는 차갑게 굳어버린 사지를 관 바닥에 펴고 누워 있었는데 다른 시체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야위어서 외모는 너무 달라졌지만 모든 시체가 그렇듯이 그 얼굴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의젓해 보였다. 그 얼굴은 해야 할 일은 다 그것도 훌륭하게 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표정에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힐책이나 경고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런 경고가 담긴 표정은 이 장소와 어울리지도 않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왜 그런지 불쾌해져서 다시 한번 성호를 긋고 경망스러울 만큼 허둥지둥 몸을 돌려 빠른 걸음걸이로 문 쪽으로 향했다. 슈바르츠가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버티고 서서 뒷짐진 손으로 실크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고 우아한 슈바르츠의 모습을 보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불쾌했던 마음이 금세 사라졌다. 이 슈바르츠란 녀석은 이런 일에 초연해서 언짢은 인상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듯 보였다.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도 평상시에 관례를 깰 만한 근거는 될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 하인이 새 촛불을 4개 세워놓는 동안 새로 뜯은 트럼프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놀이를 방해할 수는 없지. 장사를 지내는 일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망칠 수 없다는 거야. 실제로 자기 옆을 지나가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귓속말로 표도르 바실레비치 집에서 열리는 트럼프 놀이에 참석하라고 했다. 그러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오늘 밤 트럼프 놀이를 할 수 없을 듯했다. 이때 키가 작고 뚱뚱하며 기름진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본 모습과는 반대로 보이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밑으로 갈수록 더 뚱뚱하게 살쪄 보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레이스가 달린 모자를 쓰고 조금 전 관 앞에서 묘하게 눈썹을 치켜올린 여인처럼 눈을 치켜뜨고 2-3명의 부인과 함께 방에서 나와 지금부터 제가 시작됩니다. 들어가시죠. 하며 빈소로 그를 들여보냈기 때문이다. 슈바르츠는 빈소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지 애매한 몸짓으로 목례를 하면서 멈추어 섰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더니 후 하며 한숨을 푹 쉬고는 그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손을 잡으며 말문을 열었다. 표트르, 저는 당신이 그이의 진정한 친구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말에 어울리는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아까 빈소에서 성호를 그은 것처럼 지금은 이 여인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동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 그럼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대했던 효과가 즉시 나타났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에 감동했고 그녀도 감동한 것이다. 미망이는 말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모양이니 저쪽으로 잠깐 가요. 당신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팔을 좀 빌려주세요.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팔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참으며 눈짓을 하는 슈바르츠 앞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짓궂은 눈은 말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못하게 되겠군.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네. 빠져나갈 수 있으면 오게. 5명이 놀아도 괜찮으니.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한층 더 깊은 비탄의 한숨을 짓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감격해서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두 사람은 장밋빛 사라사로 갓을 씌운 흐릿한 램프가 켜져 있는 객실로 들어가 탁자 옆에 앉았다. 그녀는 긴 의자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스프링이 망가져 불편하고 낮은 안락 의자에 앉았는데 그가 앉은 의자는 몸무게 때문에 이상한 모양으로 푹 꺼지고 말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다른 의자에 앉으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그 의자에 앉자 문득 그는 이반 일리치가 이 응접실을 설계할 때 이 푸른색 잎이 있는 장밋빛 벽지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한 기억이 났다. 미망인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탁자 옆을 지날 때 옷에 달려있는 검은 레이스 장식이 탁자의 조각에 걸렸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걸린 것을 떼주려고 몸을 일으키자 의자를 누르고 있던 무게가 없어져서 스프링이 튀어오르며 그의 엉덩이를 쳤다. 미망이는 스스로 걸린 레이스를 떼내려고 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마구 튀어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스프링을 꽉 누르며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미망인이 걸린 것을 제대로 떼내지 못해서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다시 일어나자 이번에는 의자가 삐걱 소리까지 냈다. 그가 의자 스프링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 미망이는 레이스를 떼냈다. 이런 일들이 마무리되자 미망이는 깨끗한 흰 삼배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레이스 사건과 의자일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미간을 찡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는 이반 일리치의 식사를 담당했던 시카로프의 출연으로 사라졌다. 그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가 지정한 장소의 묘지는 200루블이나 한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것이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불행한 표정과 슬픈 눈매로 표토르 이바노비치를 보며 프랑스어로 말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미망이는 그에게 말했다. 담배라도 한 대 태워요. 그러더니 그녀는 너그러우나 비탄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사카로프와 묘지 가격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그녀가 묘지 가격을 상세히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묘지를 정하고 난 뒤 그녀는 합창대 일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지시했다. 이윽고 얘기가 끝나 사카로프가 나가자 그녀는 탁자 위에 앨범을 한쪽으로 치우면서 표토르 이바노비치에게 말했다. 일일이 제가 다 해야 해요. 그런데 그녀는 담뱃불이 탁자 위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표토르 이바노비치에게 재떨이를 주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저는 너무 슬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반대죠. 제게 위안이 될 만한 것이나 기분 전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결국 그건 그 일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일이죠. 이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다시 눈물을 쏟을 듯 손수건을 꺼냈다가 갑자기 억지로 참는 기색을 보이며 몸을 한번 떨고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또 요동치려는 의자를 간신히 눌러 가라앉히면서 고개를 숙여 꾸벅 절을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이는 죽기 전 2, 3일 동안 몹시 괴로워했답니다. 고통이 심했나요? 말도 마세요. 죽기 전 몇 시간 동안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고함을 쳤답니다. 사흘 밤낮은 숨도 안 쉬고 신음을 했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3칸이나 떨어진 저쪽에서 다 들릴 정도였으니 그때 제 심정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의식은 있었나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어요. 숨을 거두기 15분쯤 전에 우리를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작별까지 하고 오르자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도 했어요. 어려서는 쾌활한 소년, 성장해서 학생,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는 트럼프 친구로서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하자 자신과 이 여인의 위선에 대한 불쾌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죽은 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어쩐지 무서움이 자기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 같았다. 3일 밤낮을 겪은 고통, 그리고 이어진 죽음. 이건 지금 당장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는 이런 생각이 들자 그 순간 소름이 끼치며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이내 별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떠올랐다. 이건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겪을 리도 없으며 그런 무서운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든 건 너무 침울한 분위기 때문이야. 슈바르츠의 표정에서는 그런 기색을 전혀 느낄 수 없었잖아. 나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지.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기분을 다스리고 급기야 그는 흥미롭다는 듯이 이반 일리치의 임종 당시의 모습을 상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이 이반 일리치에게만 있는 특수한 사건으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다. 미망이는 이반 일리치가 참고 견딘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나더니 사실 표토르 이바노비치가 들은 상세한 이야기란 이반 일리치의 고통이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의 신경에 작용한 범위 내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말하려던 용건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기색을 비추었다. 표토르 이바노비치 씨,
정말 무섭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러더니 미망이는 또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을 쉬고 그녀가 코를 풀고 나자 그는 말했다. 저를 믿으세요. 미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의논하고 싶었던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편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돈을 더 타낼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가족 연금에 관해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의견을 물어보려는 척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이쪽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즉 남편의 죽음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 말고도 어떻게 좀 더 많은 돈을 받아낼 방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다가 이내 귀찮아져서 그저 정부의 인색함을 탓하고는 아무래도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망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이 손님에게서 빨리 풀려날 것을 궁리하는 눈치였다. 그는 그런 기미를 눈치채고 서둘러 담뱃불을 끄고 일어나서 위로하는 표현으로 미망인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갔다. 이반 일리치가 언젠가 골동품점에서 샀다며 무척 좋아하던 시계가 걸려있는 식당에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사제 한 명과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온 몇몇 친지들과 마주쳤다. 그들 중에는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한 이반 일리치의 딸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날씬한 허리가 그 때문인지 더욱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어둡지만 의연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골란 얼굴로 마치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인사했다. 그녀의 등 뒤에 표트르 이바노비치와도 안면이 있고 그녀의 약혼자라고 소문이 난 부유한 예심판사 청년이 곤란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사나이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시신을 안치해 놓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계단 뒤에서 이반 일리치와 꼭 닮은 중학생인 아들이 나타났다. 그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기억하고 있는 법률학교 시절에 이반 일리치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그는 이미 세상의 더러움을 아는 10서너 살의 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고 있었다. 소년은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자 신경질적으로 인상을 썼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흔들어 보이고는 그대로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고별식이 시작되었다. 촛불, 신음소리, 향연기와 냄새, 눈물, 흐느끼는 울음소리.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발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린 채 서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시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들에 섞여 그곳을 나왔다.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밖으로 나왔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식당직이 농부인 게라심이 시신을 안치해 놓은 방에서 나와 자신의 억센 두 팔로 다른 사람들의 외투를 들쑤시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외투를 찾아서 그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요즘 어떤가, 게라심? 많이 슬프지? 게라심은 하얗고 고르게 난 이를 드러내면서 말했다. 하느님의 뜻이니 결국에는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마부를 불러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마차에 태워주고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곧바로 다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마부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아직 늦지는 않았을 테니 표도르 바실레이비치 집에 들러 가야겠다. 예측한 대로 첫 판이 끝날 무렵에 도착해서
그가 카드놀이에 끼어들기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과거 개인사는 극히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한편으로 무서운 면이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45세 항소 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사망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오랜 경력과 고위 직책 덕분에 파면당하지도 않고 거기다 하는 일 없이 직위만 차지하고 앉아서 6천 내지 10,000 루블의 연봉을 받으며 늙어서 쇠약해질 때까지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던 출세의 길을 개척한 한 관리의 아들이었다. 불필요한 시설에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3등관 일리아 에피모비치 고로빈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반 일리치는 둘째였다. 장남은 다른 관청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출세의 길을 더듬어 올라와서 이제는 타성적으로 봉급을 타 먹을 수 있는 근무 연수에 이르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은 실패자였다.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금은 철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 특히 형수들까지도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마주하기도 꺼릴 뿐만 아니라 여간에서는 그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다. 그들의 누이 동생은 페테르부르크 시의 관리인 그레그 남작에게 시집을 갔다. 그에 비해 이반 일리치는 집안의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형처럼 냉정하고 융통성 없는 딱딱한 성격도 아니며 남동생처럼 줏대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반 일리치는 형과 남동생의 중간쯤으로 슬기롭고 활발하며 사귐성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법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동생은 졸업하지 못하고 5학년에서 퇴학당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또한 유능하고 쾌활하고 서글서글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엄격히 실천하는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은 모두 최고위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큰 변화가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소년 시절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절대로 남에게 아첨하는 일은 없었지만 대신 어릴 때부터 마치 나방이 빛을 따라 모여들듯이 사회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히 그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인생관에 영향을 받았고 그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갔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유혹받고 열중했던 일들도 그에게 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그는 한때 정욕과 허영, 마지막에는 자유사상에도 빠진 적이 있었으나 그가 올바르다고 정해놓은 자기의 감정이 지시하는 한계를 넘는 일이 없었다. 그는 법률학교 시절에 자기 스스로도 몹시 추잡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자신에게까지 혐오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행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간혹 다시 생각이 나더라도 괴롭게 생각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10등관으로 법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부친이 양복을 사라고 준 돈을 받아서 샤르멜 가게에서 양복을 맞추고 유정의 미를 거두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메달을 장식으로 시계줄을 달아맸다. 그리고 교장과 교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 돈이라는 식당에서 동창생들, 친구들과 송별연을 가졌다. 그리고 최고급 상점에서 최신 유행의 가방, 네이, 양복, 면도기구, 화장기구, 수건 등을 장만해서 부친이 마련해 준 자리인 주지사의 촉탁 관리 일을 하러 지방으로 떠났다. 그는 젊음과 가벼운 즐거움을 좋아하는 성품이었지만 직무 수행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공식적이어서 오히려 엄격할 정도였다. 그런 반면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을 즐기고 기지도 풍부하며 항상 선량하고 예의가 바르며 몸가짐을 단정히 했다. 그래서 지사 부부는 그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인 중 한 사람과 사귀었고 여자 디자이너와도 친해졌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온 시종 무관들과 술자리도 같이 하고 야식 후에 다른 마을로 구경도 갔다. 이곳 지사와 그의 부인까지 그를 아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동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젊을 때는 한때 방탕해도 좋다는 프랑스 속담에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청결한 셔츠를 입고 프랑스어를 짓거리며 그가 하고 다니는 행동은 이곳에서는 가장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상류 계급 사람들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근무하고 있을 때 새 사법제도가 실시되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가 그 자리에 필요한 인재였다. 이반 일리치에게 예심 판사 자리가 제의되었다. 예심 판사 자리를 맡게 되면 다른 지방으로 가야 했다. 여태껏 친분을 맺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친구들은 그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그는 선물로 은재 담뱃값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로 출발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